밤사이 나온 투자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보고 전략 정비해보죠.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타키온뉴스 조우진 대표,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주시한 미국 CPI 내용부터 먼저 짚어볼 텐데요. 자, 헤드라인 물가는 전년비 3.7%로 예상을 웃돌았지만 근원 물가는 전년비 4.3%로 전월에서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인지 3대 지수도 방향성을 좀 찾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김선영 대표님, 해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일단 어저께 CPI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가면 갈수록 CPI 여러분들 관심 밖에서 멀어질 거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려왔습니다. 일단 어제 발표 난 거 보시고 나서 미증시 마감 상황 보시면은 아예 이제 관심 밖에서 많이 멀어졌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헤드라인은 상승하고 코어 같은 경우는 하락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예상치와 좀 부합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어제 발표된 세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일단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3.7이 나왔는데요. 컨센은 3.6. 일단은 소폭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어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4.7이 나왔는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떨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4.3이면 조금 아쉬운 수치가 나왔고요. 뭐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에너지 섹터를 보니까 역시나 에너지는 5.6%, 특히 이제 에너지 자재가 10.5%, 그리고 가솔린이 10.6%, 그리고 이제 난방유가 9.1%인데 이거 조금 걱정되는 게 지금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연말에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겨울로 가면서 기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연준이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실 헤드라인보다는 이제 코어 쪽인데 이제 만화임 지수 이거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신차가 0.3%에 올라 버렸고요. 그리고 의류가 0.2, 그리고 의류 물품이 0.6%인데 사실 이 세 가지는 예상하지 못했었던 섹터에서 좀 많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코어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7월보다는 안정된 수치를 찾았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평을 말씀드리면 이번 CPI 굉장히 어정쩡하게 나왔다. 그럼으로써 아예 시장이 이거 뭐지라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다음 주에 FOMC 있습니다. 근데 이번 9월 FOMC 중요한 이유가 프로젝션 나오죠. 다플라 발표가 됩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CPI로 인해서 연말에 금리가 몇 번 결정될지보다는 다음 주에 바로 진행되는 FOMC에서 다플랫에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의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라인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에 FOMC 때까지는 시장이 지금 같은 분위기가 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 좀 심심한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너무 우려를 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 여기까지만 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9월 점도표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국제유가 이야기 남인호 소장님께 이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의 감산으로 인해 4분기 공급 부족이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유가가 오르면서 전일 약세장 속에서도 S오일이나 흥국석유, 빨간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정유주 상승세 계속해서 기대해봐도 될까요? 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조금 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새벽에 발표된 CPI에서 그렇게 예상보다 좀 높게 나온 가장 큰 요인 뭘로 꼽죠? 바로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입니다. 자, 여러분 왜 근데 원유 가격이 올라갈까요? 방금 앵커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수요와 소비와 공급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페크 국가 플러스 러시아 등 오페크 플러스라 그러죠. 우리가 사우디라든가 러시아가 10월 달까지 감산하기로 했던 것을 연말까지 더 연장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이란이 석유를 공급하니까 이제 국제원유 가격이 안정되겠다 해가지고 $70 초반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던 것이 갑자기 올 하반기 들어와가지고 사우디라든가 이런 공급을 조금 줄이는 영향으로 이제 $90 초반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물론 이제 수요와 공급 원칙에서 조금은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100, 흔히 말해서 우리가 원유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100를 넘어서겠느냐. 그럼 정말 국제 원유 가격 때문에 미국 증시, 한국 증시, 전 세계 증시가 굉장히 어려워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왜 그럽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지금 물가 상승 잡으려고 미국이 온갖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놔두질 않을 거고 말 그대로 좀 대체 에너지, 다시 말해서 꼭 기름으로만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전기차 배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활성화 때문에 아마도 $90 중반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100를 넘는 그런 극단적인 가격은 나오지 않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습니다만 신재생 에너지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유 4사라든가 꾸준하게 2분기 어닝 쇼크에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바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기름 정유주 볼 때는 꼭
정제 마진 보셔야 되는데 평균적으로 정제 마진 손익 분기점이 4에서 5달러랍니다. 그런데 지난 8월달, 9월달 정제 마진 얼마입니까? 15달러입니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지금 돈을 벌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주가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장시혁 차장님, S-오일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장님께서는 현 시점 매수 접근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상반기 정유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펀더멘털이 안 좋았었습니다. 뭐 앞서 이제 국제유가라든지 정제 마진이 지금은 올라가고 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수요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뭐 오펙이라든지 다른 기타 국가들의 어떤 감산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계속해서 빠졌고요. 사실 그래서 1월에 78달러에서 6월에 70달러까지 WTI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정제 마진도 당시에 15달러에서 4달러까지 급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어떤 감산이라든지 뭐 앞으로 리오프닝이나 이런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최근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중남미 국가 그리고 남미 그리고 중국에 대한 어떤 이 원유 수요가 갑작스럽게 좀 증가를 하면서 더군다나 거기에 사우디가 자발적으로 감산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사실 감산을 멈출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우디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네옴시티라든지 여러 가지 자체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는데 자금 조달 목적으로 재정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유가 가격을 올림으로써 좀 충당을 하려고 하는 이 조짐들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당분간은 좀 감산을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유가는 이렇게 수요가 계속해서 좀 지속된다고 한다면 당분간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정유업황을 둘러싼 이제 다양한 요인들을 좀 감안을 할 때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사우디라든지 뭐 이런 어떤 오펙 국가들의 감산 그리고 지속적인 수요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할 때 하반기 정제 마진이라든지 유가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정유주 주가 자체는 유가라든지 그리고 정제 마진이 동시에 개선되는 국면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지금 8월 수출입 데이터를 보게 되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세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바닥을 찍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정유주에 대한 관심도 좀 계속해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S-오일 같은 경우는 배당도 좀 착실히 잘하고 있고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번외로 석유와 관련된 제품인 롯데케미칼이라든지 금호석유 같은 종목들도 추가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S-오일 모멘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글로벌 전기차 업계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를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값싼 중국산 전기차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인데요. 김서윤 대표님,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올해 초부터 유럽과 중국 간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강화돼서 이제 긍정적인 성과를 거뒀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과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와 같은 세계적인 도전에 대응하려고 한다. 불과 4일 전에 G20 회의에서 중국 리창 총리와 회담 후에 EU 집행위원장이죠. 폰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직접 연설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나온 얘기는 요거와 조금 상반된 뉘앙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물론 이제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라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역시 정치인들 얘기는 한번 걸러들 필요가 있다는 걸 한 번 더 좀 이제 어필한 것 같고요. EU 연중 최대의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례 연설에서 5년의 임기의 마지막 연설입니다. 사실 이걸 발표하고 나서 앞으로 1년 동안 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이번에는 중국산 전기차 대상으로 반보조금 조사 개시를 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보니까 사실 틀린 말 하나도 없었고요. 일단 현재 글로벌 시장은 값싼 중국 전기차로 넘쳐나고 있고 막대한 국가 보조금으로 인해서 인위적으로 낮은 가격대에 형성되고 있다고 좀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영내 시장에서 이런 왜곡을 좀 받아들이지 않듯이 여기에서도 좀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했고요. 일단 구체적인 조사 방식은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제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아무래도 반독점법 조사랑 좀 유사하게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거 좀 우리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제 미국 쪽이나 중국 쪽이지 않습니까? 유럽은 안 떠오릅니다. 이에 따라서 좀 자존심이 좀 상한 문제인 것 같은데 그나마 유럽에서 제일 선방인 게 폭스바겐입니다. 근데 점유율이 7% 자존심 상하겠죠. 이에 따라서 뭔가 좀 남은 9개월 동안에 이제 디리스킹 전략을 취하겠다라는 이제 집행위원장 얘기도 있으니까 이 얘기는 당장 오늘 영향을 주는 이슈라기보다는 앞으로 9개월간 이분이 이제 임기 막판까지 어떤 전략을 취할지 그리고 어떤 조사를 할지 이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공시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우진 대표님, 한비 반도체 주요 주주가 보유 지분을 확대했다는 공시를 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이제 임원이 한 주만 거래를 해도 매수나 매도를 해도 매도 단가를 모두 적어서 이제 공시를 하도록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임원들의 거래 내역이 중요하다고 본 것인데 그 뭐 임원들의 모든 임원이 거래 내역이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이제 임원은 한미반도체 곽동신 대표입니다. 이제 부회장인데 왜 대표인데 부회장이라고 의아하시는데 곽동신 대표가 사실 한미반도체 2세이죠. 그러니까 2세를 맡아서 한미반도체로 승계를 받아가지고 한미반도체를 아주 잘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게 곽동신 대표의 매수 추인데 이걸 갖다가 뭐 저희가 무슨 뭐 은밀한 정보가 아니고 공시에 나온 거를 갖다가 집계를 해서 봤을 때 5월 넷째 주로 곽동신 대표가 계속 그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전체로는 무려 94억이나 되는 거액인데요. 곽동신 대표가 무슨 회사에 대해서 애정이 크긴 하겠지만 돈이 남아서 이게 매수를 했을지는 않았을 것이고 그만큼 곽 대표가 보기에는 한미반도체 주가 많이 올랐지만 더 갈 것이다라고 본인이 확신을 했기 때문에 무려 94억이나 되는 돈을 이제 집어넣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미반도체 우리가 모르는 다른 호재도 있다라고 이제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가 있는데요. 한미반도체는 아시겠지만 이제 올해 챗GPT가 나오면서 챗GPT가 엔비디아에 대한 GPU 열풍을 불러들였고, 근데 SK 하이닉스 거쳐가지고 SK 하이닉스의 이제 HBM3 공정 중에서 일부인 TC 본도를 TC 본도 공정이 한미반도체 맡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한미반도체 주가가 엄청 올랐고요. 그 올해 YTD를 보면 한미반도체 주가가 367%이고 엔비디아의 217% 오히려 아웃퍼폼했습니다. 그 정도 한미반도체 많이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곽 대표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이다라고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HBM3의 TC 본도 외에도 랩이나 MSVP라는 공정이 또 추가로 개발 중인데 이게 개발 중이라고 시장에서 본 것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곽 대표 이런 강력한 매수 추진 의지를 봤을 때 이런 중요한 공정들이 이미 완료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이 어저께 이제 우리나라에도 많이 시장에서 회자가 됐었는데 테슬라의 도저라는 이제 슈퍼컴퓨팅 방이 있는데 여기에도 HBM이 들어간다는 것이 지금 시장의 전망입니다. 그럼 HBM3인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추가적으로는 HBM 1, 2, 3로 나간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HBM의 수요가 사실은 이제 반도체뿐만 그 일반적인 메모리 반도체뿐만 아니라 자동차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미 반도체도 엄청난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챗 GPT로 발생한 이런 어떤 그 시장의 어떤 먹이사슬이라 할 수 있는 이 공급망이 엔비디아가 대장주인데 엔비디아 고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8월 마지막 주에 그 레피니티브라는 시장 조사업체의 발표로는 엔비디아의 그 내년 8월에 그 내년의 PER이 33입니다. 33이라는 건 고평가 아니거든요. 그렇다 엔비디아가 더 갈 것이고 엔비디아 더 간다면 한미반도체 역시 더 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한미반도체 주가가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시멘트 업계로 눈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시멘트사가 일제히 가격 인상에 나섰습니다. 레미콘사도 부담감을 표하고 있는데요. 김소영 대표님, 마지막으로 인상을 발표한 아세아 시멘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반적으로 시멘트 가격을 다 올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사유는 좀 그럴싸합니다. 각종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염 물질 저감 시스템 그 프로그램이죠. 이제 SCR을 구축하면서 환경 투자 비용이 좀 많이 증가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가격 전가입니다. 뭐 다른 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단 아직까지 정부와 레미콘 업계 간의 어떤 합의안 마련을 위해서 이제 중재안에 나선 상황이라서 최종 가격 인상률은 아마라도 12.1%보다는 좀 낮은 수준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건 당장 영향을 주는 이슈 아니고요. 이 조정안 중간에 이제 또 많이 바뀔 수 있으니까 쭉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일 아세아시멘트 장중 10% 넘게 오르다가 소폭 가락 마감했죠. 당분간 좀 등락폭이 커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장시영 차장님, 시멘트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아시아시멘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올해 2분기죠. 올해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자체는 3,300억 정도, 그리고 시멘트 단가 인상 효과가 늘어나면서 또 출하량 증가까지 호재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 11월에 시멘트 가격을 한번 인상을 한 게 올해 2분기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이번에 또 시멘트 가격을 인상을 했단 말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수요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수요는 꾸준하게 있다라고 한다면 작년 11월에 단행한 가격 인상 효과가 올해 2분기까지 이어졌다면 올해 지금 3분기를 기점으로 인상한 이번 시즌에 12% 인상한 어떤 이 효과는 내년까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수요 증가 요인이 또 한 번 생기게 되면 서프라이즈 효과가 충분하게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간과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H발 부실공사 사태 여파 그리고 각종 어떤 건설 부실공사 사태 여파가 좀 이 시장에 좀
이어 나오고 있는데 이 콘크리트 강도에 대한 요구 수준이 계속 높아짐에 따라서 시멘트 원단위당 투입량 확대가 기대되는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인상 효과와 함께 투입량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한다면 3분기, 4분기 내년까지도 에 대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이라서 변동성이 있을 때 저점 매수 시점으로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한라 시멘트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업계 최하위 수준이었었는데 이제는 쌍용이라든지 한일 같은 어떤 상강 체제로 좀 구축을 해서 도약을 한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른 어떤 이계사와 비교를 했을 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볼 때 아세아 시멘트 같은 경우는 접근 가능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전일 급등한 또 다른 종목입니다. 알테오젠 소식도 확인해 볼 텐데요. 남인호 소장님, 알테오젠이 개발한 첫 자체 제품이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될 예정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죠, 알테오젠 대표가 상당히 좋은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히알루로니다제라는 효소로 인해서 제품명은 테르가젠입니다. 알테오젠에서 개발하고 지금 이제 상용화하려고 그러는데요. 금년 안에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내년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이제 상용화하겠다라고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히알루로니다제가 뭐냐면요. 통증 완화입니다. 통증 완화, 부종 완화 이런 건데 주로 어디에 사용할까요? 그렇죠. 피부과라든가 정형외과 또 성형외과 요즘 많은 분들이 뭐 우리나라뿐 아니고 해외에서도 한국에 들어와서 많이 시술을 받고 그런다 소식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통증 완화시키기 위한 것인데 또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은요. 그동안 우리는 이런 그 제재를 의약품 제재를 정맥 주사를 통해서 많이 몸에 흡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테르가젠은 그 방식도 사용하겠지만은 피하 주사, 우리 피부에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제일 밖에는 표피, 우리가 보통 살갗이라 그러죠. 그 안에는 진피, 그리고 그 바로 밑에 피하 조직이 있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가 이 알테오젠 제품을 직접 그 주사기에 놓고 자기가 통증 느끼는 곳에 직접 주사하는 거예요. 마치 수지침 놓듯이. 그래가지고 이것이 효과가 어떻게 생각할까? 빠르겠죠. 정맥 주사처럼 온몸을 돌아가지고 나오는 것보다 직접 통증 부분이라든가 그 시술 받은 부분에 직접 투여하니까는 효과가 그만큼 빠르고 또 치료 효과도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적으로 통과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아마 99% 이상 이것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 제약바이오 투자하실 때 제일 관심 갖는 게 뭐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워낙 성공하는 제품이 드물다는 거죠.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투여된다는 것인데 두 번째 특징이 좋습니다. 한번 성공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독과점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장시영 차장님께 질문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급등세 이어가는 알테오젠 추가 상승 여력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뭐 한때 알테오젠은 자식에게 물려줘도 될 만큼 좋은 제약바이오 주식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가의 어떤 하락폭이 좀 깊어지면서 기대감 역시도 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이제 머크사와 있던 이 계약 체결 내용이 좀 나오면서 기사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키트루다 제품을 만약에 이제 이 SC 제형화, 그러니까 피하 지방 주사제 앞서 말씀드린 인간 하이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 제형화 기술로 이게 바꾸게 되면 정맥 주사를 사실은 이제 피하 지방 주사로 바꾸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 단위 이상의 마일스톤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좀 이슈였었는데 이게 그냥 정맥 주사를 피하 지방 주사로 바꾸는 것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어떤 다국적 제약사들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약가 인하 이슈입니다. 그래서 약가 협상을 시작할 예정인데 협상을 통해서 이제 장기간 이런 어떤 제약사들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를 해왔는데 수익성 악화가 예상이 됩니다. 약가 인하율이 25%, 65%까지 큰 폭으로 약가가 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만약 이런 어떤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이용한 SC 제형화 기술을 성공해서 정맥 주사를 좀 바꾸게 되면 사실은 약가 인하 제품 품목에서 좀 제외가 되거든요. 그래서 협상 품목 선정으로 회피할 목적으로라도
이 SC 제형화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머크사를 제외하고 나서라도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의 러브콜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머크사의 키트루다만 하더라도 조 단위 이상의 어떤 이 마일스톤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걸 제외하고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 그러니까 독점적 지위를 누려왔던 고가의 약품들을 SC 제형화 기술을 이용해서 피하 지방 주사제를 좀 바꾸게 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에 대한 어떤 주가에 대한 어떤 관심은 지금 현재 뭐 급등했다라고 좀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앞으로 얼마만큼의 더 많은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우준 대표님,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신소재가 22만 2,059주를 추가 상장한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예, 추가 상장 이유는 과거에 이제 그 회사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생한 물량을 갖다가 우선주를 갖다 줬는데, 우선주의 조건이 이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발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만 2,599주를 우선주에서 보통주로 전환하니까, 그럼 시장에 나오면 당연히 뭐 시장에서 뭐 좋아할 리는 없습니다. 그 추가 신주는 이제 상장한 일은 이제 9월 18일이고요. 그때 좀 약간 주가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전환 가격이 6만 500원인데 어제 13일 종가로 이제 나노신소재가 14만 400원이니까 사실 엄청난 이제 이득을 갖다가 그 당시 이제 물량을 갖다가 그 사신 분들은 이제 흡수하게 되는 건데, 뭐 이런 맥락으로 사실은 뭐 CB나 뭐 BW를 발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주가를 보면 나노신소재 주가가 한 달 순위 마이너스 3.37%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안 좋은 이유는 그 어제도 뭐 주가가 좋진 않은데, 안 좋은 이유는 전체적으로 2차 전지가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2차 전지에 이제 인버스 ETF가 출시되면서 거기에 대한 시장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통 2차 전지를 갖다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 알려줬고 2차 전지 주가를 갖다 붐업을 시켰던 배터리 아저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에 대해서 이제 금감을 해서 조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나오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서 잡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안 좋았고, 어저께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엔도 계속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설령 그분이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그 불법이나 탈법을 했을지라도 2차 전지 자체의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는 본질이 달라진 것이냐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를 갖다 시장에서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시장에서 화랑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안이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EU에서 탄소 중립 정책을 말미암아서 기존에 있던 내연기관을 갖다가 퇴출시키고 2030년, 2035년을 기점으로 이 내연기관의 신차를 갖다가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법안이 제출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2차 전지 외에는 그러면 내연기관차의 대안이 무엇이냐? 전기차 말고는 없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존립의 그런 그 위협까지 받았지만 테슬라가 엄청난 주가가 상승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아저씨의 일탈이 있을지라도 과연 법안에 대해서 변화가 있느냐를 보면 법안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2차 전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노신소재도 동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노신소재는 이제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 최근에 보고서를 보면은 목표가를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나노신소재의 가장 강력한 제품인 CNT 도전제, 도전제랑은 이제 전기가 통한다는 뜻이고요. 도전제가 1.3만 톤에서 3.1만 톤, 5.2만 톤, 26년에 8만 톤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이게 확대한 이유는 시장에서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고, 그렇다면 나노신소재의 매출과 주가도 계속 우상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구조에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22만 주의 추가 상장은 안 좋지만은 전체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